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온도차 속에서도 혁신 의지에는 공감을 표하며 일단 파국은 피한 모습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비명계 포용에 나섰습니다. 조상규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짧은 시간이지만 만났습니다. 일단 파국은 피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제일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희생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혁신위가 6개 안건에 15개 혁신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희생 안건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 나가라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에게는 자기 지역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자산이고 유일한 재산이 지금까지 쌓은 성입니다. 그거 한 번에 무너뜨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혁신위가 잡음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혁신위의 또 기운이 살짝 빠지면서 또 황운하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 터지면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또 옹호론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등비등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 혁신위의 안건을 어떻게든 존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셨고 혁신위도 믿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외부적으로 시끄러운 잡음은 일단 젖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일단 외형상으로는 절충안을 찾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절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절충이라는 건 쌍방간에 합의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합의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합의 내용은 없이 우리 투닥투닥 싸우면 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에서 분위기만 정리하자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다면 합의 내용이 없다는 거다. 합의 내용이 없다는 건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현 지도부가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김기현 그 당 대표가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 혁신의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좀 제가 막말로 한다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인요한 또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는 얘기는 예. 김기현 당 대표도 희생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한 혁신의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아주 화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칼날을 세운 얘기들을 하면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이것이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혁신위가 성과 없이 끝나가는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뭔가 절충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너무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관위원장까지 달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혁신위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구조였는데 일단 혁신위도 텐션을 약간 줄이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안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관계가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11일 같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11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종합 보고하겠다라고 하면 그 보고한 다음에 결론이 납니까? 결론을 매우 구체적으로 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5개 혁신안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 50%를 청년으로 공천하겠다. 이게 단순히 수치적으로 50%를 다 채우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많이 배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상향식 공천하겠다 이게 100% 예를 들면 국민 경선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상향식 공천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까지 안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체 틀은 혁신위가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고위원회에서 받아서 지금의 지도부가 어쨌든 이 부분에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은 현 지도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현 지도부가 다 내려가고 비대위 체제를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 자체는 현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권 자체가 움직여버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준에서 혁신위의 전체적인 의사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받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앞서서 이제 혁신위가 안건을 내준 건 좋은데 알아서 하겠다 지도부는 이런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11일 날 결과적으로 이 안건을 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혁신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안을 제안했는데 최고위가 받지 않는다면 네. 혁신위는 역할을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순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위에서 혁신위가 안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면 15개 안 중에서 서너 개 정도만 받을게라고 얘기하면 혁신위에 상당히 많은 안에 대해서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받을 수가 없는 안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공천개혁이 핵심인데 그렇죠. 공천을 하려면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낙동강 이남 지역을 얘기했어요. 낙동강 이남 지역이 스스로 희생해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삼선 중진 이상은 험지로 나가거나 아니면 정치를 접어라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버스 92대 동원해가지고 세과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왔던 게 윤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도 희생해야 된다.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략공천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수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도 험지 출마의 대상자인데 본인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워낼 데가 지금 없는 거죠. 그렇다면 비워낼 데가 없는 상황에서 비워내라는 혁신안을 냈을 때 최고위원회가 수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핵심적인 알맹이가 없었을 때 혁신위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혁신위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죠. 좀 그렇다면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자동적으로 혁신위는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혁신안 15가지가 면면이 중요하지 않은 혁신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중진 불출마, 중진 험지 출마 이것만 가지고 계속 물어뜯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만 이슈가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좋은 혁신안이 많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혁신안의 실행 항목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공관위의 역할을 혁신위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월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고위원회 전부 사퇴하고 당대표 사퇴하고 자꾸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리고 나한테 공관위원장을 달라. 그럼 공관위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 혁신위가 조금 오버해서 월권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 험지 출마 좋습니다. 험지 출마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리고 아주 센세이션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특정해서 누구는 불출마, 누구는 험지 출마 이게 혁신 아닙니까? 이건 혁신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친윤 이 의원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분들이 또 중진 의원들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특정해서 줄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생부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위가 살생부 만드는 게 혁신위 역할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뭐랄까 나머지 혁신안이 묻히고 나머지 혁신안이 빛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당 대표와 현 지도부 체제가 사실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민주적 정당성을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니까 제가 말을 하기가 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혁신위가 구성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강서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당을 혁신하겠다고 얘기했었고 그 요구에 따라서 김기현 당대표가 혁신위를 구성하면서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혁신위원장이 계속 정권을 가지고 있는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거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천개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한 거예요. 핵심적 내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15가지라는 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지는 못하죠.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핵심적인 중진 의원급들이 이제 그만 자리를 좀 비워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권을 주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그걸 수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혁신위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그러면 11일 날 최고위원회가 왜 당대표가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했었고 그 정권을 행사하는 혁신위가 만드는 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설명이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정권을 줘놓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혁신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11일 날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김기현 당대표가 정권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정권을 행사했던 혁신의 내용들을 수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반론의 기회를 드리면서 그것도 함께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서 잠깐 나왔지만 11일 날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해체 수순을 가는 수밖에 없다. 혁신위는 네. 이 부분은 보시는지 아니면 원래 12월 24일까지였으니까 맞습니다. 그 예.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종료를 한다고 해도 김기현 체제가 지금 와야 되거나 김기현 체제에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전제 자체가 저는 별로 성립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이재명 당대표께서 추진했던 혁신이 성공했습니까? 혁신 못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안이 제대로 반영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성공 못했다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졌고 지금 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졌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한 혁신위가 잘 없습니다. 지금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혁신위가 성공해서 혁신안 다 받아서 정당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경우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대표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경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 당대표가 험지에 출마를 하면 전체적인 총선 지휘는 누가 하냐. 그러면은 당대표가 일개 지역구에서 그 자기 지역만 신경 쓰고 전체적인 총괄 지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친다면 지금 당대표 험지 출마 이야기 그리고 혁신위 성공 이야기가 민주당하고 똑같이 맞물리는데도 왜 국민의힘만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혁신위와 지금 당대표 지도부 체제가 일정 정도 조율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해도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렇게 정치적 부담을 안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 기회 드릴게요. 아니 뭐 저는 제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뭐 민주당에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구를 해서 진행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네. 왜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소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나 국민들이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혁신 과정들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벌어졌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겠죠, 과거에.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김기현 체제의 정당성 자체가 상당히 깎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일 날 결정이 나면 잘 설명하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위는요. 혁신위원장이 적어도 김종인 전 의원급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말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선거가 가까워야지 빨리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혁신이나 국민의힘의 혁신이나 그런 조건들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혁신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권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전권을 주지 않은 이유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저는 정당의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걸 하셔라. 저는 그것이 하고 난 다음에 평가들은 국민이 하실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중진 및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절반이 넘었습니다. 51%가 동의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양당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 듣을까요? 바람직한 이야기죠. 네. 당연히 정치가 발전하려면 물갈이 필요합니다. 물갈이라는 것은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대거 기용하고 그다음에 여성, 사회 취약계층이 이게 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꽃길을 걸었던 사람들, 장차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험지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그런 사회 취약층, 청년층 그리고 정치 신인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그냥 그만두기만 한다면 다음 초선이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만두기만 하면 거기에 좋은 초선이 올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보면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초선 비율이 50%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의 물갈이, 이른바 물갈이는 돼 왔는데도 왜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51%나 이런 걸 더 원할까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한 분이 또 하라고 말씀하신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가
소위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투석석 싸우기만 했었죠. 그다음에 그렇게 투석석 싸운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또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조정하는 일들을 못하고 있죠. 민당도 마찬가지로 투석적 되는 일이 많았었고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낡은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세우려면 비워야 되니까 비우려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국민들은 너희들 좀 나가. 이제는 좀 국민과 소위 국민과 당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라고 얘기하는데 현역들은 나갈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아니 다 국회의원들이야 재선하고 싶고 삼선하고 싶고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많은 국민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이런 어떤 쌍방간의 간극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이 혁신을 하는 거죠. 공천 혁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민들의 51%가 동의하는 혁신을 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 보니까는 국민의힘은 56%가 민당은 51%가 찬성했다고 그래요. 정말 중도층도 50% 이상 찬성했다는 얘기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번에도 바꿨지만 이번에도 바꿔야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응해서 얼마나 양당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의 방향만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혁신 경쟁을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명확하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거기에 맞게 혁신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혁신 못하는 당이 제가 볼 땐 다음에 지겠죠. 뭐. 예. 다음은 이제 그 개각 이후 좀 관심을 띌 만한 장관들의 행보 얘기입니다. 원희룡 장관 전 이제 개각 발표 직후에 이제 첫 일정이 기독교 행사를 찾았는데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 본인은 이게 이제 정치적 모임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여기 모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정광훈 목사가 있는 곳에 가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곳에 뭐 그런 이제 그 교회 자체도 그게 아니라 경북 대구의 장로 총연합 지도자 대회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왔다 이렇게 이제 장관님이 이제 해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 아직도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원희룡 장관이 보여줬던 모습이 투탑 체제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그리고 원희룡 장관. 그래서 원희룡 장관께서 희생, 당내 희생을 어떻게 보면 선두적으로 지금 주도하고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에 나가겠다, 험지를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극우 정치에 기대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우 이미지에 본인이 편승하거나 극우 이미지가 필요해서 갔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원희룡 장관의 어떤 해명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장관들은 없었다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든 원희룡 장관이든 장관으로 계시잖아요. 국무위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된 소지가 있으면 장관들 안 갑니다. 근데 제가 특이하게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이런 데 꼭 가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만두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만두시면 어딜 가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소위 장관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이고 정치적 의무를 지키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게 되면 그때 어떤 형태로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끈을 고쳐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는 요구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 말을 했더니 다른 얘기가 뭐냐면 전혀 정치적이지 않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장관일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간 곳에 정광훈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점령하자는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자기의 정당을 가지고 계시고 당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50만 명 정도의 유튜브 가입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그래서 야 진짜 원희룡 장관이 험지 가시려나? 급하신가? 그러니까 급하니까 저를 가시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무위원회 품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품격을 지키는 것은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이번 한번 실수하신 거니까 그 인사청문회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발 부탁인데 국무위원 역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여당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좀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부분인데 국민의힘 입장 듣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탈피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동훈 장관을 키우는 것은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파의 막말, 뭐 거짓말, 의혹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싸우는 이미지, 투사로서 싸움 잘한다, 논리적이다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뭔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베풀고 발전적인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청이라는 하나의 이슈가 한동훈 장관을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게 해주는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왜 한동훈 장관이 이번 개각에 들어가지 않았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청 이 이슈를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12월에 수사 마무리도 짓고 그리고 1월에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서 스타성도 살리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수사에 대한 마무리도 짓는 그런 방향으로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 활용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전 행정관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비례대표입니까? 지역구입니까? 선대위원장입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원포인트 개각을 하는 거지? 전 그런 거죠. 왜 1월 달에 개각을 하시? 1월 개각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1월 10일 이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공직자니까요. 10일 동안 더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있어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있는 건데 저는 원포인트 개각을 하게 되면 좀 국민들이나 유권자에게도 제가 볼 땐 좋은 방식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3개월밖에 안 두고 본인이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을 맡건 아니면 뭐 지금 비대위는 어떻게 했지만 비대위원장을 맡건 어떤 형태로 하건 상관없이 아니 지역을 가건 3개월 동안만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에게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왜 이번에 6명 개각을 하면서 대부분 그분들 출마하실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왜 법무부 장관만 쏙 뺐냐? 이민청을 마무리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쓰임새가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민청 문제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아니 무슨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합니까?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말이 안 돼요. 전 그래서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월급 받으시면서 국무위원이 정적 중립 의무 위반 의심을 받으시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가지고 정치하십시오. 정치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성격에 맞으시는 것 같고 계속 지금 그런 행위를 하시면 왜 안 나오세요? 빨리 좀 나오셔가지고 국민에게 나 정치기 잘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시면 되죠. 예, 너무 1월 11일이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짊어진 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마지막으로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송금이라든지 김혜경 법화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그리고 영장 재청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2월에 비회기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월 11일이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스타성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다니는 곳마다 좀 사진 찍자 사인해라 난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민청이 왜 중요하냐? 아니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초동돌봄으로 그 어떤 정책적인 이슈로 지금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인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대결 그리고 이제 재판 대결 이런 걸 벌였지만 이제는 정책 대결을 하고 있는 이런 좋은 구도인데 왜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국무위원이 국민이 사진 찍는다고 사진 찍으면서 3시간 동안 늦게 복귀를 합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3시간 동안 대구 가서 사진 찍다가 더 늦게 복귀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잘하셨습니다. 정치 인기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인 비판은 동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국무위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사진 3시간, 10시간 찍으시는 거 아무 말씀 안 드릴 건데 국무위원 아닐 때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 장관들은 인기가 없어서 사진 찍자 말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판의 논거를 잘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무위원은 정치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3시간 늦게 복귀해도 되는 게 아닌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볼 텐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거에도 몇 번 열혈 지지층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출당 요청 청원이 좀
빠르게 속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청원을 삭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비명계를 좀 끌어안겠다 이 뜻입니까? 근데 뭐 이재명 당대표가 통합 얘기는 일관되게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통합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뭐 개혁의 딸을 비롯한 이런 네. 분들 자체가 매우 급진적인 제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당이라고 하는 건 통합도 해야 되지만 혁신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통합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통합할 것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소위 지금 60% 정도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현 정부에 맞서서 단일한 대우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싸우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서 이재명 당대표만 공격하는 예를 들면 통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통합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당대표께서 소위 당의 분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측면은 뭐냐면 좋다. 적어도 민주당은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현 정부에 맞서서 같이 나와 싸우자. 싸우되 싸우는 방식이 매우 급진적이라는 것은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싸움의 방식으로 제가 논쟁하는 건 좋은데요. 네. 전 그런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개혁의 딸에서 일부가 이런 행위를 벌인 거에 대해서 갑자기 탈당까지 이렇게 암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선우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당의 원로이시기도 하고 전직 당대표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당의 통합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좀 같이 좀 만나셔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네. 훨씬 더 좀 현명한 위치를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이슈의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왜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행위를 강경파들이 막말을 할 때, 네. 그다음에 그 강성 지지층들이 그런 막 나가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이때는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건 이낙연 대표의 탈당은 파급력이 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상민 의원은 탈당이지만 이낙연 의원이 나오면 그건 분당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 그렇습니다. 빼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 나를 내쳐라. 그럼 내가 나오면 분당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 안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비명계를 다 안겠다. 지금 원칙과 상식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위주로 한 30여 명이 되는 비명계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일 먼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네. 그것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낙연 대표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낙연 대표를 자극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하고도 연쇄 회동을 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에 아직 뭐 특별한 그림은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이들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무엇인가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이 총리를 지내셨는데 민주당 출신으로서 총리를 지내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 분이 모여서 당의 분열을 가져올 만한 합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세 분 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내년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좀 급진적인 방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당이 통합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좀 그런 정도의 통 큰 단결을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비주류의 얘기들을 좀 충분히 들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전 이 정도의 제안을 좀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소위 이 뭐 상식과 원칙, 뭐 상식 원칙과 이분들이 저는 핍박받았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선 재선하신 분이고요. 민주당에서 아주 좋은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누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위 당 대표와 반대 입장에 있는 곳에는 당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 출마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문제는 계속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당대표가 자객을 여기다 투여할 거야. 개혁에 따라 집단적으로 집어넣을 거야.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전직 당대표께서도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적어도 그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민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 저격수가 온다고 그러면 좋다. 저격수가 와라. 나 지금까지 정치 잘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삼선 재선을 하신 분들이에요. 신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가서 삼선 재선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본인들 잘하셨으면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예. 아유, 근데 당사자들이 지금 지식사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이 탈당할 때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조홍천 의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매운맛의 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개딸들에 의해서 지금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줘야 될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들과 같이 함께 한다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핍박만 받고 있던 비명계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부겸, 정세균, 이 이낙연 총리, 전 총리들의 모임은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비명계 의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만 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두 명의 전 총리들이 함께 나오는 부분을 묶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함께 총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문, 과거 친명 이 계파의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공천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천권만큼 최고의 싸움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공천을 못 받으면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당에서 극단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천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들은 그런 공간 속에서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공천이 매듭지어지게 되면 저는 이런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민주당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비교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엄청나게 개혁의 딸들이 문제 제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3개월 만에 당대표 다 몰아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었고 거기다가 유승민 소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룰까지 만들어가지고 바꿔서 못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중도에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가 금도를 잃는 순간이 벌어지니까 아까 여론조사처럼 절반 정도가 그냥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적어도 과거에 권력을 가지면서 권력을 누렸던 분들은 이제 희생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희생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희생보다는 또 다른 도모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시려고 하니까 정치가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멋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과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 새 방통위원장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이야기 듣습니다. 저는 적절한 인사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가짜뉴스 같은 이런 대선 공작에 대해서 매우 밝으시고 대응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 근데 이번에 방통위원장 진행하면서도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그걸 방지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안이 산적했습니다. 이게 지금 YTN 민영화뿐만 아니라 이상인 직무대행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상파 3사를 포함해서 34개사에 지금 허가가 만료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도 20일 동안 인사청문회 하고 나면 12월 31일 이 재허가 업무가 겨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송 연장 명령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권익위원장으로서 검증이 완료된 인사 검증이 완료된 분을 모시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감원장에 지금 이복형 검사가 왜 갔겠습니까? 금감원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수사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고 조사 기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 방통위가 하고 있는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한 색출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 조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힘을 싣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제가 검사공화국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급했구나. 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권익위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권익위원장을 빼와가지고 방통위원장을 만들면 권익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위원장을 앉힌 이유가 방송 장악이구나.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잘하고 있는 임기 중에 있는 권익위원장을 빼다가 방통위원장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방통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방통위가 왜 중요합니까? 권익위에 비교해서 잘하시는 분을 일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또 방송 장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사의 불안전성을 대통령이 지금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예를 들면 인사권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기는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제가 볼 땐 이게 그렇다면 진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다른 의도가 많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인사라고 계시다. 저는 매우 안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변론 듣겠습니다. 검사가 앉으면 무조건 언론 장악입니까? 그게 검사 출신이면 무조건 언론 장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동관 위원장을 왜 탄핵을 하셨습니까? 왜 탄핵을 했으니까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11월 31일 허가 업무 진행돼야 되는데 다 무허가로 그냥 남겨둘 겁니까?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끝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고육지책으로 권익위원장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방통위원장을 옮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만 앉혀놓고 방통위를 운영한 현 정부의 잘못은 쏙 빼놓고 말씀하시면 방통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권 이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